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4번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잘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립스틱 같은 제품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잘 팔린다고 하죠. 또 생계형 장사를 나가기 위해서 1톤 트럭 판매량, 이것도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권입니다. 인생 역전,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사는 로또 복권이 지난 1년 동안 3조 8천억 원어치가 팔렸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 게임에 1,000원이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이 추정하는 우리나라 인구수 5,144만 명으로 나눠보면 갓난아기부터 100세 넘은 어르신까지 한국인 한 명당 작년에 로또를 74번 구입한 셈입니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2003년보다 몇백억 원이 모자란 역대 2위급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에는 로또 한 게임이 2,000원이었죠. 그러니까 한 게임으로 1,000원, 한 게임당 1,000원으로 내린 후에는 지난해 로또 판매 금액이 사실상 최고 금액입니다. 이렇게 로또 복권 판매가 최고를 기록하는 한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달려들고 있는 게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똑같은 건데 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오히려 30%, 50%씩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심하게 붙고 있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시세 사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세는 시세 결정할 때 빼버리겠다고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로또가 잘 팔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잘 거래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에만 관심을 쏟아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한쪽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런 곳에만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자라는 목소리도 들리던데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1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국제 유가가 요즘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언제까지 오를 건지 전문가와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주식과 회사채의 차이가 뭔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은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사업하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장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11시를 기해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불 취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또 산에서 불 피울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제뉴스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좀 있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먼저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2년차 계획을 좀 큰 그림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년 연설에 들어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일단 문재인 정부 2년차에서 결국에는 그 항상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촛불 정신을 계승을 하고 국민 중심,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일자리 문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금융 혁신, 안전 대한민국, 개헌,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 이 정도로 단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자면 일자리 문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넉넉하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월급 올라가는 거,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일자리가 많으면 당연히 월급 올려줘야죠. 안 그러면 저쪽 더 좋은 일자리 가겠다는 사람을 돈 말고 뭘로 붙잡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다만 그리고 일자리가 또 부족하면
최저임금은 아무리 올려봐야 또 조용히 뒤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고용을 하고 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단속도 못 다니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또 기업이 이뻐서가 아니라 일자리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한테 뭐 불편한 거 없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그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일이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막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이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가지 않겠지만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일자리 쪽에 쓰려고 했고 네. 올해 아시겠지만 예산에도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겨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좀 늘리고 그 소득이 소비에 쓰이고 그 소비는 기업을 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럼 네.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논리이죠. 이걸 지속해서 이번 2년 차에서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요. 그걸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최저임금 인상 부분하고 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자리도 늘리지만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도 읽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도 조금 높여줘야 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은 많지만 국정 기조 자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신년사에서 밝혔다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될지는 우리도 지켜보고 아마 전 세계가 지켜볼 것 같기는 한데 네. 잘 되기를 바라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거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실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혹시 또 다른 이야기들 중에 귀에 들어오는 게 없으시던가요? 사실 아마도 기자들 질문 사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자리 창출이나 예. 아니면 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체크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언론들에서 많이 지적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시행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리어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리고 임금의 인상분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도리어 네.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뭐 약간의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경제나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건 결국에는 이 부작용은 우리가 견디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진행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이제 정부가 그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임대료 제한을 조금 더 낮추는 뭐 9%에서 5%로 낮추는 것들 그리고 제대로 가격 반영이 전체적으로 전가하는 모습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요. 이 최저임금과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임금 올리면 이제 가게들이 힘들어지니까 가게 임대료도 많이 못 올리게 하겠다는 건데. 네네.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돼서 임금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안 올라가면 다들 이것 때문에 살기 좋을 거고 나라 잘 살게 될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으로 임대료를 낮추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돌아가면 그게 적용이 되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네네. 경제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거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최저임금을 다 올리고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면 작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다들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그래서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가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잘만 되면 다들 응원하고 좋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단순하게 아까 논리적으로 예.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근거는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을 좀 높여주면 소비를 더하고 그 소비가 결국에는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건데 예.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를 더하냐.
그것도 사실 경제에 딱 맞지가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도리어 소득을 안 하고 저축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지만 경제에선 그렇게 안 돌아가는 상황도 생기고 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제 내부에서 잘 같이 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시행되는 올해 초의 모습을 보면 반발도 많은 것 같고요. 인정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요. 법은 바뀌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이건 힘듭니다라고 감내하기 싫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그 과정에서 또 있는 과정의 부작용을 좀 참고 넘어가야 되지 또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생기면 항상 그만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도 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부작용이라는 그렇습니다. 건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사실은 답을 못 내는 아베노믹스만 보더라도 정부가 돈 풀고 그렇게 해서 경제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먹히면 모든 나라가 다 돈 풀지? 저게 어떻게 성공하겠어? 하지만 또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일본이 저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할 것이다라고 돈 많이 풀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평가로는 상당히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제 지난 연말에 그 노동 문제로 보면 그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지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연말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8시간까지 노동 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이 그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 쪽에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노력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상 통과를 좀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도 신년 연설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68시간이라는 걸 금지시키고 52시간으로만 단축하면 일자리 더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더 뽑을 거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법으로 이제 못 시키게 되니까. 그렇죠. 그 개념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장기 노동에 따른 부작용도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게 뭐 앞서도 노동의 질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요. 그것도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더 창출하겠다라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정책 목표를 실행하겠다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서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던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당장 다음 달부터 24%로 낮아집니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지금 다 탕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 탕감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오는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 성장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펀드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 10조를 목표로 해서 핵심 모험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연대보증제도가 공공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부터 3월부터 폐지된다. 그리고 7월부터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노동자하고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을 하면 정부가 일부를 더 보조해줘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 만약에 기업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전면 도입이 될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 9월부터 늘어나고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만 5세까지 이제 정부가 10만 원씩 9월부터 지급한다는 것도 확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이게 정책대로만 되면 좋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면 응원해 주는 일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응원한다고 다 이기면 다 응원만 하지요. 다만 응원을 하는 이유도 있고 취지도 있으니까 응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이쪽에 보면 뭐 대통령이 한 기업의 뭐 경영자, CEO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요.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게 그 어떤 전체 직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년 연설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운용의 묘는 그 밑에 각기 달려있는 각 부서의 장들이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직원들이 같이
같이 해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2년의 방향도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당장 기업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부분은 그 공정 경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의 갑질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강화될 것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공경제라는 부분에서 올해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부에서는 도입을 위해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프로그램 7년째 진행하는데 네네. 정부가 바뀌니까요. 네. 경제 뉴스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은 이번 정부가 취재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과거에는 별로 다른 뉴스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는 뉴스 고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차이가 꽤 눈에 띄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배상현 씨가요. 주식하고 회사채는 둘 다 회사가 발행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2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네가 1억 원만 빌려주라. 나중에 아파트 팔아서 갚을게. 이렇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너랑 나랑 돈 반반씩 내서 저 2억짜리 아파트 같이 사자.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나중에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른 이익은 내가 다 가져가겠지만 빌린 돈 1억 원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 친구랑 반반씩 투자해서 사는 건 나중에 아파트가 오르면 이익도 나눠야 되니까 그건 싫지만 또 친구가 투자한 돈 1억 원은 원금도 이자도 안 갚아도 되잖아요. 혹시 또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그 친구도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1년 후에 이자를 얼마 쳐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있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채라고 하는 건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하고 같아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약속한 날짜에 꼭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부도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 갖고 싶은 사람 이거 한 장에 2만 원씩 사가세요. 이렇게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친구한테 반반씩 투자하자고 해서 아파트 사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조달한 돈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진 사람들은 다 그 회사 주인이니까 이익도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회사채를 찍어서 돈을 조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는 게 좋을까 하면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아파트도 그럴 것 같잖아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사실은 친구하고 반반씩 투자할 게 아니라 친구한테 돈 빌려서 사고 오르는 상승폭을 내가 더 가져가는 게 좋은 거고요. 또 아파트 값이 오를지 내릴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친구하고 반반씩 투자하는 게 좋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다가 그 돈 갚아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나도 자신이 없다 싶으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채랑 주식이랑 모두 증권사에 가면 다 살 수 있고요. 중소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같이 주셨는데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듣는 회사가 발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사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도 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대신 그 회사를 좀 들여다보고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따로 있는데 신용평가 회사라고 하고요. 이 회사들은 국가기관은 아니고 전부 민간기관들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국제 유가가 꽤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얼마까지 더 오를지 또 지금까지 가격이야 견딜만 하지만 지금보다 또 더 올라가면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다고 또 내리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게 유가라고 하니까 앞으로 유가 움직임 어떻게 될지 좀 전문가에게 물어보려고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을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연구위원님 전화 연결하는 건
국제유가가 평범하게 움직일 때는 저희도 전화도 한 번도 안 드리다가 네. 크게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처럼 이거 계속 오르네 이럴 때 가끔 전화해서 여쭙는데 요즘엔 얼마나 올랐습니까? 국제유가가? 네, 어제 국제 유가가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14년 하반기에 폭락한 국제 유가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22달러 83센트까지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반등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그때 최저 가격과 비교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리고 지난해 평균 가격으로 봐도 지난해 평균 가격이 53달러 18센트였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과 비교해도 12달러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오르고 나면 왜 올랐는지 분석이 될 텐데 다들 왜 어떤 것 때문에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던 석유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급의 균형을 회복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감산 참여국들이 네.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던 오펙 총회에서 올 3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감산 기간을 올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데 합의하면서 유가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난 11월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립투표를 실시하면서 그 종족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또 수니파 종족인 사우디와 시아파 종족인 이란이 네. 예멘과 시리아에서 내전을 치르면서 현재 대리전 양상을 치르고 있는데 예. 그 양국의 이슬람 종파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또 연말에는 오펙 3대 산유국이라고 하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도 하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동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예를 들면 어떤 집단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석유값이 왜 오르죠? 그러면 그날부터 석유는 안 캐나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않습니다. 석유값이 오르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워낙 세계적인 석유의 주요 공급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서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수도 있으니까. 우려가 있다 해서 심리적으로 그 불안이 유가를 가격에 많이 미리 상승시키는 반영되는 거군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부터도 기름값 자꾸 내려가면 오펙 국가들끼리 모여서 우리 감산하자, 좀 덜 캐면 기름값 올라갈 거 아니냐, 그때까지 좀 참자, 이런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서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유가가 2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감산을 해봐야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라는 걸 계속 캐낼 것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셰일 오일 업자들은 더 많이 캐낼 거라서 오펙 산유국들이 담합하는 게 시장에서는 안 먹힐 것이다. 그래서 기름값은 내린다고 설명들을 하셨는데 요즘에 셰일 업자들은 기름 안 캐나 봐요? 왜 계속 오르는데도 기름 공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까? 미국 셰일 오일 생산도 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20달러대에는 셰일 오일 업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생산이 감소했습니다만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네. 현재는 유가가 50달러를 넘었고 6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의 증가세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셰일 오일 업자들이 계속 캐내는 석유가 시장에 공급되면 그로 인해서 내려갈 가능성은 혹시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가 더 빨라지면은 유가의 강력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효과를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또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하락 압력이라는 게 언제부터
받기 시작해서 어느 순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을 혹시 하기는 어렵습니까? 뭐 쉽지 않은 전망인데요. 예. 대개 미국의 원유 생산은 원유 시추 리그가 증가하고 대략 4 내지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시추 수의 변화를 보면은 네. 대략 3, 4월이면은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상당히 빨라지고 하락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셰일 오일도 그냥 항상 뭔가를 꽂아놓고 있다가 기름값이 마음에 들 정도로 오르면 그때부터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다시 뽑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 원유에 비해서는 그 신축성이 크다고 하죠. 그 생산에 들어가고 또 생산을 중단하는 게 대단히 빠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거기에 투입하는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이 시차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안 캔 셰일 오일은 다시 캐려면 몇 달 동안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전통 원유에 비해서는 뭐 그 기간이 짧지만은 예. 바로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날부터 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생산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보통 유전들은 그냥 뭔가 그 빨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뽑아내는 관을 꽂아놓고 이제 많이 캐는 날도 있고 적게 캐는 날도 있지만 계속 캐잖아요. 네. 셰일 오일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그냥 꽂아놓는 걸 굳이 뽑아서 아예 철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철수를 안 하고요. 시추를 했다가 예. 그 미완결이라고 하죠. 캐낼 수 있는 상태까지 완전하게 도달하지 않고 미완결 유정 상태로 남겨놨다가 네. 유가가 상승하고 손익분기 가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은 그 미완결 유정을 완결시켜서 생산을 개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생산된 원유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차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유가 올랐으니까 슬슬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면 봄쯤 되면 많이 나올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년 봄, 올해 봄이군요. 올해 봄이나 여름 가까이 가면 지금보다는 유가가 내려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만은 현재는 수급 요인 이외에 지정학적 불안에 의한 요인 그리고 투기성 자금의 석유 선물시장 유입에 따른 그 유가의 상승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본격화되면은 그리고 또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완화가 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알겠습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올 한 해 유가 전망은 혹시 어떻게 해놓고 계십니까? 물론 변수가 있다고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뭐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유가는 현재 유가가 65달러입니다만 올해 평균적으로는 6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평균 유가가 53달러였기 때문에 상승세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가기 어려운 이유가 예. 말씀드린 미국을 비롯한 비오펙 공급이 증가하고 또 현재도 세계 석유 시장에 누적되어 있는 재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가를 마냥 상승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볼 때 유가가 가장 이 정도일 때가 제일 좋다 하는 적정한 유가 수준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는 국제 유가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계속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가는 하락할수록 싸면 쌀수록 좋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쌀 때 많이 사놓을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어디 땅 파고 저장하는 거는 다소 좀 무모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거 말고 20달러나 30달러 배럴당 할 때
그때 좀 많이 사놓거나 혹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뭐 마땅치 않죠.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 비축 시설의 용량이 일단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저유가 시기라고 해서 석유 비축을 마구 늘릴 수는 없고요. 또 비축을 하는데도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비축료를 구입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정부의 석유 비축은 그러한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이거나 그 투기적인 목적의 비축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해서 일정 규모를 비축하는 소위 전략적 목적의 비축이기 때문에 네. 정부 비축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한 배럴당 30-40달러 정도 할 때 지금보다 유가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도 유가가 유지되기만 하면 참 좋은 상황이니까 그때 예를 들면 금융상품 중에 유가 선물을 나라 돈으로 많이 사놓는다든가 하는 게 오히려 저 해외에 유전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유전에 투자를 한다든가 자원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늘 부작용이 생기는데 금융상품으로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뭐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이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비즈니스를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비축 물량을 예산 상황을 좀 신축적으로 조절하면서 실제 그래왔습니다만은 좀 쌀 때 예산을 늘려서 비축료를 더 구입하고 좀 오른다 싶으면은 일부를 또 방출하는 그러한 형태 정도에 그치고 있지 그렇게 리스크가 좀 큰 선물을 통해서 가격을 해지하거나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름값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성은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사업 시작할 때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나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되나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할 때는 간이 과세자로 해야 되나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되나 이거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은 장부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면. 그 장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쓰는 가계부나 금전 출납부 정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뭘 더 쓰라는 거죠?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말하는 이 장부를 쓴다 안 쓴다라는 얘기는 소득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내가 지금 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장부를 쓴다라는 거를 저희 같은 용어로 기장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이런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거를 기장한다, 장부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로 난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라고 하면 당연히 장부를 써야 될 거고 법인의 뭐 소득이나 수입이나 매출이나 이걸 기록해야 될 테니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더라도 장부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법인 사업자는 세법에서 조직으로 봅니다. 조직은 개인보다 우수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주주에 대한 보고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장부를 써야 되는 거고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 무신고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장부를 기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모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상황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은 좀 매출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 얼마를 팔았냐 요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매출을 팔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 썼고
그래서 내가 남은 돈이 얼마다. 결국 마진이 얼마 남았냐. 네, 내 소득이 얼마다. 네. 요거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계산하려면 장부를 써야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제가 뭐 김치찌개집을 하는데 네. 제가 1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제 친구도 똑같은 김치찌개집을 하는데 그 친구도 1억을 매출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네. 저는 뭐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나는 1억을 벌기 위해서 8천만 원을 썼다. 그런 가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 소득은 2천만 원이고 옆에 있는 저 친구는 1억을 매출을 발생시켰지만 임대료도 조금 나가고 뭐 인건비도 조금 쓰고 해서 5천만 원만 비용을 썼다라면 그 친구는 소득이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고 네. 옆에 옆에 있는 저 친구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회계 장부를 만드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알아야 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나도 소득 신고를 하고 네. 할 테니까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저 동네에서 콩나물 장사 정도만 작게 하더라도 다 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봐주는 그런 영역이 좀 있나 싶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쓰기는 써야죠, 당연히. 네. 다 해야 세금도 내고 나도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다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 네. 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죠. 장부를 쓴다라는 게 회계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네. 노력도 필요하고 나가서 나는 뭐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다 써야 되느냐. 그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부를 쓰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요거를 이제 보통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네.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부 없어도 대강 얼마쯤으로 벌었을 거라고 간주하고 세금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매출액만 알면 이 매출액을 벌기 위해서 대략 이 정도는 썼겠지라는 경비율을 추정을 해가지고요. 네. 예. 업종별로 율만큼 예. 비용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예. 결국 소득을 계산하는데 실제 경비를 얼마 썼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얼마입니다라고 계산하기보다는 네. 매출에서 이 정도 비용을 썼겠지. 그래서 소득은 이 정도 되겠지라고 네. 추정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할 때 매출만 신고하면 네. 세무서에서 매출이 1억 원이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그럼 한 1,000만 원 버셨겠네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네, 장부 없이 그냥 공식에 따라서 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요 저는 1,00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첫 해라서 매출 1억이지만 나간 돈이 1억이 넘어요. 보세요 하고 영수증을 들이밀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장부를 써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경우에 추계 신고가 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경비율이 이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인데요. 네. 경비율이 100%가 넘을 수는 없고요. 예. 네,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예.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뭐 온라인 마켓 같은 데서 가격이 다 오픈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박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키보드 마우스 하나 팔면 뭐 100원 남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사실은 소득 금액이 훨씬 적어질 텐데. 진짜 그 키보드 마우스를 어디서 얼마 주고 떼왔는지 내가 영수증이 있으니 네. 보세요 100원밖에 안 남잖아요 라고 하는데 네. 그게 없으면 세무서에서 보통 한 10%는 남으시잖아요 하면서 대략 그걸 추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봐서 대충 너무 마진이 박하거나 손해를 심지어 본 것 같은데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으면 일일이 영수증 챙기고 기장을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나도 사실은 좀 남기는 많이 남는데 장부 쓰기가 좀 귀찮다. 네. 그리고 세무서에서 알아서 대충 이 정도 경비 나갔겠지라고 봐주는 비율이 실제로 내가 내는 경비보다 좀 많이 봐준다면 네. 장부 안 쓰고 그냥 그만큼 번 걸로 그냥 하시죠라고 하는 게 세금에 유리할 수 있으니 네. 그걸 선택할 텐데 네. 누구나 그럼 알아서 저는 장부 안 쓸 테니까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더 장부를 기장하는 게 유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하게 보면 사실은 기장을 한다라는 게 사실 사장님들께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고 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네. 예, 기장료도 뭐 공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이게 기장료를 내시면서까지 꼭 장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그냥 추계 신고를 해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예, 그냥 추계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하. 단지 이제 장부를 또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첫 해에 뭐 투자 비용이 커서 예,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든지 또 종업원이 있으신 분들은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급여 대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해줘야 되고 그걸 사장님이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보통 세무회계사무소에 대리를 맡겨서 써달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 저 인건비도 이렇게 빼주시고 4대 보험도 저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니까 가입도 해주시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런 것 저 세무사 사무실이나 예를 들면 회계사님한테 부탁하면 한 달에 얼마쯤 내야 됩니까? 보통 얼마예요? 그 사업 시작할 때도 알아야죠. 그래야 이걸 부탁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배워서라도 해야 되나. 비싸면 배워서 해야 되니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아마 협회나 이런 데서 대충 그 기장료라고 하죠. 예, 그런 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담합이다. 예, 그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사업자 분들이랑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10만 원, 법인 사업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아, 그래요? 그것도 1년이면 개인 사업자는 한 100만 원 넘네요. 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비용이라는 거 알아야 또 고민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평소에 저희 그 궁금했던 거 하나 좀 질문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가게를 서로 이제 인수하고 새로 장사 시작할 때는 권리금 주고받잖아요. 권리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권리금 준 거를 그럼 비용으로 처리해서 첫 해에는 그러면 이익 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 권리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권리금도 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저희가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를 띄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차액만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무서에 다 누구누구한테 이자 소득세가 얼마 발생했고 세금 얼마 띄었고 여기 세금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출을 하거든요. 권리금 줄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권리금 줄 때도 그냥 다 주면 안 되고요. 받아가는 사람이 소득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소득을 해가지고 4.4% 원천 징수를 하고요. 내가 주는 내가? 제가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럼 권리금 1,000만 원에 가게 인수할 때는 44만 원은 떼고 956만 원만 그 권리금 받아가는 분한테 드리고요. 44만 원은 내가 권리금 받아간 분의 주민번호에서 내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제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얼마를 줬고 누구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납부를 하시고 그래야 내가 낸 권리금 1,000만 원을 내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럼 권리금 주고받을 때도 알아두고 제가 세금 떼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권리금 받는 분도 처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리금을 제가 비용 처리하려면요. 그럼 세무서는 그만큼 나한테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거니까. 소득세를 못 걷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상훈 회계사였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4번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잘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립스틱 같은 제품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잘 팔린다고 하죠.
또 생계형 장사를 나가기 위해서 1톤 트럭 판매량 이것도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권입니다. 인생 역전,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사는 로또 복권이 지난 1년 동안 3조 8천억 원어치가 팔렸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 게임에 1,000원이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이 추정하는 우리나라 인구수 5,144만 명으로 나눠보면 갓난아기부터 100세 넘은 어르신까지 한국인 한 명당 작년에 로또를 74번 구입한 셈입니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2003년보다 몇백억 원이 모자란 역대 2위급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에는 로또 한 게임이 2,000원이었죠. 그러니까 한 게임으로 1,000원, 한 게임당 1,000원으로 내린 후에는 지난해 로또 판매 금액이 사실상 최고 금액입니다. 이렇게 로또 복권 판매가 최고를 기록하는 한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달려들고 있는 게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똑같은 건데 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오히려 30%, 50%씩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심하게 붙고 있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시세 사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세는 시세 결정할 때 빼버리겠다고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로또가 잘 팔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잘 거래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에만 관심을 쏟아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한쪽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런 곳에만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자라는 목소리도 들리던데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1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국제 유가가 요즘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언제까지 오를 건지 전문가와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주식과 회사채의 차이가 뭔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은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사업하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장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11시를 기해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불 취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또 산에서 불 피울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제뉴스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김치현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좀 있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먼저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2년차 계획을 좀 큰 그림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년 연설에 들어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일단 문재인 정부 2년차에서 결국에는 그 항상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촛불 정신을 계승을 하고 국민 중심,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일자리 문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금융 혁신, 안전 대한민국, 개헌,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 이 정도로 단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자면 일자리 문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넉넉하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월급 올라가는 거,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일자리가 많으면 당연히 월급 올려줘야죠. 안 그러면 저쪽 더 좋은 일자리 가겠다는 사람을 돈 말고 뭘로 붙잡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다만 그리고 일자리가 또 부족하면 최저임금은 아무리 올려봐야 또 조용히 뒤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고용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단속도 못 다니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또 기업이 이뻐서가 아니라 일자리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한테 불편한 거 없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그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일이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좀 단축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지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연말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 쪽에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노력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상 통과를 좀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도 신년 연설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68시간이라는 걸 금지시키고 52시간으로만 단축하면 일자리 더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더 뽑을 거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법으로 이제 못 시키게 되니까. 그렇죠. 그 개념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장기 노동에 따른 부작용도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게 뭐 앞서도 노동의 질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요. 그것도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부분적으로도 더 창출하겠다라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정책 목표를 실행하겠다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서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던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당장 다음 달부터 24%로 낮아집니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지금 다 탕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 탕감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오는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 성장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 10조를 목표로 해서 핵심 모험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연대보증제도가 공공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부터 3월부터 폐지된다. 그리고 7월부터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노동자하고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을 하면 정부가 일부를 더 보조해줘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된다. 근데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 만약에 기업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전면 도입이 될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 9월부터 늘어나고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만 5세까지 이제 정부가 10만 원씩 9월부터 지급한다는 것도 확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이게 정책대로만 되면 좋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면 응원해주는 일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막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이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가지 않겠지만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일자리 쪽에 쓰려고 했고 올해 아시겠지만 예산에도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겨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좀 늘리고 그 소득이 소비에 쓰이고 그 소비는 기업을 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논리이죠. 이걸 지속해서 이번 2년 차에서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요. 그걸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최저임금 인상 부분하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자리도 늘리지만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도 조금 높여줘야 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은 많지만 국정 기조 자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신년사에서 밝혔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될지는 우리도 지켜보고 아마 전 세계가 지켜볼 것 같기는 한데 잘 되기를 바라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실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또 다른 이야기들 중에 귀에 들어오는 게 없으시던가요? 사실 아마도 기자들 질문 사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체크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언론들에서 많이 지적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시행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리어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리고 일자 임금의 인상분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도리어 네. 부작용이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뭐 약간의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경제나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건 결국에는 이 부작용은 우리가 견디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진행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이제 정부가 그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임대료 제한을 조금 더 낮추는 뭐 9%에서 5%로 낮추는 것들 그리고 제대로 가격 반영이 전체적으로 전가하는 모습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요. 이 최저임금과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임금 올리면 이제 가게들이 힘들어지니까 가게 임대료도 많이 못 올리게 하겠다는 건데. 네네.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돼서 임금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안 올라가면 다들 이것 때문에 살기 좋을 거고 나라 잘 살게 될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으로 임대료를 낮추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돌아가면 그게 적용이 되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네네. 경제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거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최저임금을 다 올리고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면 작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다들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그래서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가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잘만 되면 다들 응원하고 좋지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단순하게 아까 논리적으로 예.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근거는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을 좀 높여주면 소비를 더하고 그 소비가 결국에는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건데 예.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를 더하냐. 그것도 사실 경제에 딱 맞지가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도리어 소득을 안 하고 저축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지만 경제에서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상황도 생기고 경제라는 예.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제 내부에서 잘 같이 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시행되는 올해 초의 모습을 보면 반발도 많은 것 같고요. 인정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요. 법은 바뀌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이건 힘듭니다라고 감내하기 싫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그 과정에서 또 과정의 부작용을 좀 참고 넘어가야 되지 또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생기면 항상 그만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도 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부작용이라는 그렇습니다. 건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사실은 답을 못 내는 아베노믹스만 보더라도 정부가 돈 풀고 그렇게 해서 경제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먹히면 네. 모든 나라가 다 돈 풀지? 저게 어떻게 성공하겠어? 하지만 또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일본이 저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할 것이다라고 돈 많이 풀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평가로는 상당히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제 지난 연말에 그 노동 문제로 보면 그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 노동 시간